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 양파 껍질을 벗기듯 수사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0년간 5조 원의 분식 회계, 그 규모가 짐작이 안 가실 텐데요.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알아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공공기관이 원래 해야 할 일과 목적보다는 이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단지 나쁘다, 좋다, 혹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정확한 인과관계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공유할 때 바로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원 180억 원 횡령 배임으로도 지금 놀라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더 놀랍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미니 중수부라 불리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바로 첫 수사 대상으로서 이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했는데요. 무려 5조 원의 분식회계가 밝혀졌습니다. 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회의가 드실 정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면서 예방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천여 명의 회계사를 키워낸 분입니다.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수개월 동안 내사를 하면서 이 분식회계의 규모를 파악해 왔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일반인 분들이 잘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식회계라는 말도 좀 어렵고요. 예. 이 좀 쉽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분식회계는 회계 수치를 보기 좋게 화장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이익은 많은 것처럼 꾸미고요. 부채는 적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네. 전통적 수법은 연말에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판매가 완료된 것처럼 만들어서 매출 수익을 그때 실현된 것처럼 꾸미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선업, 건설업 이런 거는 공사가 오래 걸리잖아요. 4, 5년 이렇게 걸리니까. 네네. 이 전체 기간 동안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가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걸 나눌 때 총 예정 공사비를 분모로 하고 그 년도에 투입된 공사비를 분자로 해서 이제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준행률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이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예정 공사비가 낮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초기 몇 년에는 이익이 나지만은 그 다음에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나면은 네. 다음 기간은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이 분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그간의 이 대우조선의 이익과 손실은 정확한 것이 없었다. 이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식이 됐으니까요. 예, 원래 말대로,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건데 분식이 됐고 분식한 것이 발견된 거죠. 예. 지금 검찰이 2006년부터 이루어진 분식회계 자료 한 10년간 되는데요. 예. 5조 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예.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2년간 약 1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예. 이 정도 규모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엄청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하고 검찰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네. 1조 5천억과 5조 원인데 저는 이건 두 관행의 차이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양 사정기관에 모두 공인회계사인 감사관도 있고요. 네. 공인회계사인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은 그 매년 분식 처리된 2013년에 처리되고 2012년에 처리된 그 금액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합산을 한 거고요. 네. 검찰 방식은 연말로 들여다보니까 올해 분식되면은 그게 내년에도 안 수정됐으면 내년에 또 분식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연도별로 이렇게 다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도박이 여러 판 돌면은 판돈 얼마 안 되지만 도박 금액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분식을 계산해서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과거에 대우그룹이 18조 원 분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8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우그룹의 자산 총액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총액보다 많이 분식하냐. 이거는 저지른 분식의 총량 이렇게 합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저지른 분식회계의 총량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어쨌든 이 규모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5조 원이라는 물론 이제 총량과 그간에 이루어진 축적된 분식회계의 규모지만 그 앞서도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구매부 차장이 180억 원을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거든요. 대우조선은 180억 정도는 한 300배를 해야지 몇 조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분식이 있은 거죠. 예. 자, 이 구체적으로 5조 원의 분식회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박 플랜트의 어떤 특성도 있고요. 뭐 저희가 대충 기사에는 등장하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해연도 회계 손실로 올리지 않았다. 이득으로 둔갑했다. 뭐 흑자 공시가 적자 공시. 좀 어려운데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이게 이제 해양 플란트 공사에서 주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 플란트 공사는 이게 우리가 처음 해본 겁니다. 사실은 조선업이 좀 상황이 나빠지니까 세계적으로 처음 해본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3대 조선사가 다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걸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익 조금 붙여서 수주를 받았죠. 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끝도 없거든요. 밑에 끝도 돈이 들어가니까. 네. 이 중간 어디쯤에 가서, 야, 우리 처음 예정 공사비가 잘못됐구나. 네. 더 많이 들겠구나.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결국 손실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네. 그게 삼성과 그 현대중공업은 이걸 알아서 2013년에 항복을 자수를 했습니다. 이제 네네. 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2014년 재무제표를 이제 제대로 계산했는데 네. 대우조선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2014년에 이익 났다고 보고한 겁니다. 예. 이게 사건의 개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서야 감사인이 그 해는 못 잡고 그 다음에서야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전년도 두 개가 감사 이익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감사인이 안전회계법인이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이 대우조선 사태인데 문제는 삼성하고 현대중공업은 알았는데 네. 왜 대우조선은 몰랐는가? 이게 몰랐다면은 공정관리하는 사람들이 극히 부실했다는 거고요. 뭐 거의 배임 수준의 부실이고요. 네네. 만약에 밑에서 엔지니어는 알아서 위에다 보고했는데 누군가가 뭘 감췄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은 이 사태의 이제 근본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찰은 누가 왜 그거를 숨기고 분식을 했는가 그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분식회계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대주주입니다.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5조 6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 기업은 어렵고 실적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 속여서 이만큼의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산업은행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이게 왜냐하면은 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의 자금이 회수해서 모자란 돈을 산업은행이 보충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위험하다고 보고 회수를 하는데 네. 산업은행은 또 투입을 하고요.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장이 당시에 금융감독원장이 한 유명한 소리는 왜 비 올 때 참 우산 뺐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이게 폭풍으로 저 우산이 견디지 못하면은 네네. 회수해야지 안 그러면은 은행도 같이 망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은행이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더 투입해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예. 산업은행은 우선 두 가지 기능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채권 은행입니다. 채권이 제일 많은. 네. 하나는 또 대주주입니다. 예, 30%죠. 49%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이 가장 많은. 근데 보통 대주주는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의 책임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산업은행하고 대우조선 관계가 대우조선이 그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네. 산업은행은 그게 수입이 됩니다. 배당 수입이. 네. 자기의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나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은 결손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참 이 관리가 한심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정말 단어 하나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인데요. 예. 지금
또 회계인이시지만 예. 이 감시 업무를 해야 될 안진 회계법인도 지금 칼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회계법인의 책임도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3천여 명의 회계사 제자들을 키워내셨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계 감사가 기본적으로는 수사권도 없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저도 과거에 회계사를 하면서 어떤 증권회사 가서 이 경리부장이 증권을 다 빼돌려놓고 회사 주식을 빼돌려놓고 이 보고한 것을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네. 경리부장이 실물 조사한 날을 오히려 빌려다 갖다 채워놓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배당을 제대로 받았는가 체크하다 보면은 네네. 이 자기가 먹은 돈에 대해서는 회사에 배당을 안 집어넣었으면은 네. 그 짝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배당을 안 받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잡았는데 네. 이 과거 자료는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대우조선 이 해양플란트는 미래에 들어갈 돈이 더 늘어났다는 걸 이제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늘어난 건 엔지니어가 파악을 하는데 네. 그 미래 예측에 관한 과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감사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미리 알았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감사인이 네. 이 다른 동종 감사인한테 좀 워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 법상은 어떻게 되냐면 감사장 지득한 비밀은 얘기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기업 비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 사람도 지금 막 같이 몰려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회계 사회 중심으로 네. 같은 동종업종끼리의 감사 어떤 기법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외관법 같은 거 좀 개정해서 감사인이 동종업계의 회가 주최하는 공인회계 회가 주관하는 데서의 그 어떤 비밀의 약간적인 누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누설이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중요 위험 정보에 대한 누설하는 공유, 거, 예, 이런 그거는 것들. 좀 네.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미국 앨런 사태도 유명했습니다. 이 회계 비리 사건인데 예. 이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안에 든다는 아서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사실은 해체돼 버렸거든요. 예, 예.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감시의 의무 또 감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예, 예. 사실상 돈은 회사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기업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약간 가불관계다. 예. 일감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경영 감시를 하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의 감사들이요, 감사위원회. 이 감사위원회는 이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거 대우조선에 감사를 파견했는데 감사위원회가 회계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거든요. 감사위원회는 내부 인사거든요. 네네. 내부 인사가 좀 더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인을 아주 강력한 외부 감사인을 채용할 네. 그럴 의무가 감사위원회한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적절한 회계법인의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가수주하면은 저는 이제 감사위원장을 맡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싸게 누가 입찰을 하면은 네. 그 사람 싸게 준 돈만큼 내가 차액만큼 내가 가서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싸게 준다는 건 감사를 덜 하겠다는 건데 네네. 어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믿고 있겠는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이 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뭐 회계사 이 감시인에게 이 감사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최근에는 정치적 이유로 좀 무산됐습니다만 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예. 회계사도 처벌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대표이사요. 네네네. 회계사 중에서 지금 예, 회계법인 상당 회계사 대표이사. 처벌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처벌에 관한 사항인데요. 네. 그게 대표이사한테는 현장 감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네. 현장 감사 책임은 현장 담당자가 해야지 대표이사는 그까지 볼 수 없지만은 회사를 전체적으로 감사 전체적으로 수임을 어디다 할 건가? 예를 들면 대우조선을 이거를 계약할 건가 안 할 건가? 네. 대우조선에는 얼마의 인력이 투입돼야 될 건가? 이런 네. 거 계획하는 건 대표이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가 어떤 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표이사를 경질하면은 네. 그건 뭐 6.25 때 소위처럼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회사 회계법인과 함께 벌점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정 벌점이 쌓이면은 재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아니면 감사 배정을 하는 거에서 좀 제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우선 뭐 대표이사는 절대 아무 책임도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많은 회계사분들이 지금 사실 이 뉴스로 좀 곤혹스럽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정말 실력 있는 회계사분들까지도 같이 이 몇몇
비리 때문에 좀 어려운데 예. 이번에 공인회계사회 회장 출마하셨더라고요. 예, 뭐 예, 전직 일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뭐 예. 최준경 여러 가지 분들이 같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회계사분들한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익기구입니다. 네. 우리가 회계사가 회계를 제대로 감시 안 해주면은 네. 이 어떤 금융 질서나 아니면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좀 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또 업무상으로 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서로 회계사들의 경험을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적 감사 요령, 뭐 다른 나라 뭐 책에 나오는 거가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게 참 많거든요. 네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회 내에 각 이 산업별로 어떤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그런 소위원회를 여러 개서 만들어가지고 네. 한국적 감사 요령을 만드는 거 이걸 제가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조금 회계사가 정말 공익적인 이 감시 기관이 되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자꾸 공감하고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탐구 생활도 함께합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온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후반 여성 고용률이 56.7%로 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이 바로 이것 근무제의 확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터로 뛰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분석인데요. 30대 후반 여성들의 경우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서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근무제가 확산되면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 요일 근무제, 재택근무 이런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하고요.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창출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경제 톱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지갑 사정도 어렵죠.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월급쟁이들의 경조사비 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비싼 물건 가리킬 때 금값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급쟁이들의 경조사비 씀씀이 박해졌다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그 올해 1분기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이 보니까 2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서 작년 1분기보다 8,600원, 3.3%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가구 간 이전 지출은 가구 간 돈의 이동을 말하는데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조사비가 이 가장 항목이 큽니다. 특히 근로자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이 13,000원, 4.8%나 줄었고요. 이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을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주요 항목인 비영리단체 이전도 1년 전보다 2.8%가 줄었습니다. 예. 자, 많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 결국 살림살이 팍팍해졌다 이 말인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경기가 좀처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근로소득이 거의 늘지 않으면서 이 주변에 좀 민심을 쓸 여유가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니까 마이너스에 그치면서 작년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주거비와 세금, 뭐 사회보험 지출 같은 비용 항목은 크게 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게가 이 비교적 좀 필요성이 적은 지출인 경조비나 이 기부금부터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결국은 좀 인간관계도 팍팍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네요. 자, 경기 부진 장기화하면서 결국 소비도 크게 위축될 텐데요.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 이 한국 경제가 2011년 8월에 이 경기 정점을 찍은 뒤에 이 5년 가까이 좀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수축 기간이 29개월 정도였다고 하니까 유례 없이 좀 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데요. 특히 소비 좀 부진이 심각합니다. 이번 경기 수축기에 국민 총소득은 평균 4%가 늘었는데 이 민간 소비는 2.1%의 증가에 그치면서 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 허리띠를 또 졸라맨 겁니다. 예, 뭐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당연히 나온 말은 아닐 텐데요. 네. 저소득층은 사실 더 힘들어졌죠? 네, 그 최근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이 2011년 8월에 비내구재 소비를 100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이 작년 4분기에 이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그래도 95포인트 이상 유지를 했는데요. 이 반면에 저소득층은 88포인트에 그치면서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내구재 소비가 주로 이 생활 필수품 위주로 좀 구성된 걸 감안을 하면 이 그만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좀 나빠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의 개별 서비스 인하 등의 효과로 이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좀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소비가 준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난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25% 넘게 늘었습니다. 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이 불황형 흑자 규모가 커진 건데요. 이 지역별로는 이 대중국 흑자가 전체 흑자의 43%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전년과 비교를 하면 흑자 규모가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2013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대중국 경상수지 그래도 좀 든든한 보루였는데 이렇게 네.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 화공품이나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이 상품 수출이 줄면서 이 상품 수지 흑자가 좀 줄었고요.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 역시 그 감소세 흑자가 감소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이 기존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이 소비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의 좀 경쟁력이 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수출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대중국 수출 품목을 이 소비재 위주로 좀 전환할 필요성도 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개선돼야 될 텐데라는 걱정거리만 생깁니다. 금값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금값이 사실은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 현재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금 8월물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0.8% 오른 온수당 1298.4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7일 거래일 연속 좀 오르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1월 22일 이후에 1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이 장중한 때 1318.90달러까지 오르면서 2014년 8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까지 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은 금 본위주의 경제가 아니니까 걱정할 상황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요. 브렉시트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금융시장이 좀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곤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 이슈가 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고 있고, 그러면서 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이 브렉시트 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실제 이탈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분석이 많긴 한데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찬성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좀 세계 경제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이 유로를 탈퇴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탈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뉴스 고르시겠습니까? 네, 뭐 경조사비 소식도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소비 부진 소식을 꼽고 싶은데요. 네. 뭐 저소득층 지원은 뭐 단위적으로도 맞지만 이 소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네. 뭐 소비 촉진과 함께 소득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좀 지원책 마련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내수 부진의 소비를 촉진하자라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일수록 돈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네. 그래서 좀 필요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생생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지금 한창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116개 공공기관 중에서 103개의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여론이 따갑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어떻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또 개선책은 없는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내에 관심 있는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20개 가까운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 중에 보면은 한 70여 개 정도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한 30여 % 정도가 조금은 이제 개선이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결과는 뭐 예전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평가 결과가 개선된 이유로서 부패 감축이나 아니면 방만 경영 해소, 그리고 임금 관련된 임금 핑크제 도입, 혹은 뭐 단기 순이익 증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공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과연 공공성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네. 그리고 본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도 좀 자세히 설명됐으면 네네.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입니다. 어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경영평가 나온 결과 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요. 2014년에 비해서 1년 새에 이 부채가 한 16조 7천억 원 정도 줄었다. 부채 비율도 한 21%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뭐 재무 건전성 물론 공공성만큼이나 또 이 기업의 어떤 건전성 중요한 부분인데 네. 뭐 어떻게 좀 이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될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공공기관의 부채가 너무 이제 크다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현 정부도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14년도 대비 비교해 보면 한 17조 정도 줄이고 부채 비율도 20% 감소됐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개선된 거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부채를 감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됐는데 네.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네.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해서 부채 감축을 이제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산 매각이나 사업 축소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지속적인 사업 어떤 추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공공기관도 부채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네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채들이 사실 일부 존재합니다. 역시 공공성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아니면 뭐 도로 통행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런 소위가 흔히 말하는 착한 부채에 해당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사기업 부채와는 다른 시각은 필요하죠. 네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모든 부채가 이러한 의미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미 경험한 것처럼 해외 자원 개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 정책의 실패 아니면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에서 유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엄격하고 냉정한 어떤 평가나 이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성의 부분들 또 뭐 착한 부채 얘기도 나왔지만 네네. 이 기관이 존재하는 기능, 즉 기능이 바라는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네. 뭐 단지 나온 평가 결과라만 보면 사실은 대중들이 그냥 좀 뭔가 포장지에 쌓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네네. 경영평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또 누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의 주체로서의 기획재정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거고요. 네. 다만 실질적인 평가는 별도로 이제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다. 네네. 한 160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위 평가 편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물론 이 평가 편람은 1년 전에 기관에 미리 제공이 되고요. 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단이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고요. 앞서도 잠깐 네네. 소개해드렸지만 이 등급이 나눠지면 사실 등급에 따른 뭐 인센티브도 있을 테고 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을 텐데요. 네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평가를 하고서 아무런 그 인센티브가 없다면 평가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평가 등급이 최고 이제 S등급에서 마지막 2등급까지 부여가 됩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부여가 됐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D등급 이하는 사실은 경영 실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D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이 아예 안 됩니다. 네. 이번에 한 13기관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네. 그 이상 C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급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평가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뭐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네. 뭐 경고 등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자원개발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들 또 석유공사 같이 부채가 큰 곳, 네. 비위 사실이 드러났던 국제방송교류재단, 뭐 이런 시설안전공단 이런 데가 지금 최하 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데 사실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 감사 같은 경우는 2년의 임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평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 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책임을 그 기관장에게 묻기가 어렵겠죠. 네네. 또 일부 기관의 경우는 현재 공석인 경우도 있어서 네. 현재 이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나 감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좀 구조적으로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군요. 예를 든다면은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들의 임기가 한 4, 5년씩 길게 된다면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좋을 텐데 네. 지금은 사실 매우 단기간의 어떤 임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결과를 갖다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물론 뭐 공공기관은 정부와 밀접합니다. 그런데 좀 뭐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게 좀 협조하고 정부의 시책에 잘 따른 곳은 좀 평가가 좋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나쁘다. 약간 정부가 좀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는요. 네. 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설립 목적에 부여된 이제 공공성이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사실 정부 조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가 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공공기관 관련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에서부터 뭐 성과연봉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화적인 경우에 다소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 그게 평가 지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것만 갖고서 경영 평가를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불합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평가 지표라든지 구조상 보면은 정부 정책에 매우 이 적극적인 경우에 그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사실 우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공공기관의 목적에 수혜를 받는 국민이거나 기업이거나 대상이어야 할 텐데 정부의 시책, 이 평가 기준에만 아주 몰두를 해서 본래의 기능에 소홀하지 않냐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경영평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공공기관은 뭐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네.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네.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네. 물론 현재도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위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을 하는군요. 네, 일부 반영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늘 국민의 기대나 인식과 거리감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제대로 하는가,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하는가.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평가 지표가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평가하는 주체에만 눈치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네. 또 감사위원, 또 상임감사 얘기 앞서 임기 2년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이 평가에서 보니까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네네. 보통 판정을 받은 27개 기관 감사들 대부분이 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와 관계가 있더라도 낙하산, 소위 말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서 가장 취약하고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니까요, 더군다나. 네, 이번에 산업은행 관련된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투명한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독립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갖지 못한 감사가 다수가 임명이 되었고, 네. 그 부분에 가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에 이 사인감사 평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거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평가했는데 좋은 평가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평가 이전에 공공기관에 적합한 감사를 제대로 임명하는 그러한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또 경영 평가를 엄격히 해서 성과를 따지는 것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평시에 이런 것들을 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금요일 경제 신간 책 한 권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마켓 바스켓 이야기라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멍가게에서 매출 5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한 전설의 슈퍼마켓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미국에서 출간됐을 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미국에 출간됐는데 이 경영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고 비즈니스 역사상 이례적인 일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MIT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경영학과 신입생들이 앞으로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네. 이 책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건데요. 네. 주주일까? 아니면 직원일까? 고객일까?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책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 경제 상황하고도 아주 밀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영학계 이런 곳에서 화제가 된 이유, 실제 벌어졌던 일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2014년 여름 아끼고 신뢰했던 CEO와 기업을 지키고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오는 영화와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지점을 둔 유명 슈퍼마켓 체인 마켓 바스켓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10평 정도의 작은 식료품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75개의 매장 2만 5천여 명의 직원들을 가진 연매출 5조 원의 규모로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흔히 성공한 가족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럽니다. 40년간 마켓 바스켓에서 근속하고 6년 동안 CEO 자리에 있었던 아서 디물러스가 경영권 분쟁에 밀려서 해고당하자 모든 직급의 임직원이 사장을 돌아오게 해다오라고 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네. We are all market basket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고 더 나은 업무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사장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외쳤는데요. 네. 거리로 나선 게 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네. 200만 고객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매장을 비웠고 네. 납품업자들은 아예 상품 공급까지 중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 결국 아서 디물러스가 다시 마켓 바스켓의 CEO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랑받은 CEO인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생각도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런 시위가 가능했죠? 이 책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갑의 횡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켓 바스켓에서는 오히려 부당하게 쫓겨난 사장의 복귀를 위해서 직원과 시민들이 힘을 합쳤다라는 거죠. 회사가 그리고 사장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책에는 마켓 바스켓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 아스티물러스는 2008년부터 이 회사의 경영을 맡아서 사람은 사람이 대해야 된다라는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 시였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일단 보통 마트가 요즘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터넷 쇼핑몰을 열지도 않아요. 자동 계산대 설치하지 않고 네.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종업원들을 고용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동종업계 최고 순위였고요. 이렇게 당연히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죠. 또 지역 생산자들에게는 슈퍼마켓의 입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이 마켓 바스켓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유명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책을 썼고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하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쳐왔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쫓겨나자 직원과 고객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거죠. 한 푼 아끼려고 사람 잘라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좀 부끄러워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줬는데요.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사장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위기에 처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 이 마켓 바스켓 이야기는 직원과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 그것만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 진리를 책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CEO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소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소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소정탄산수.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5421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9021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리겠습니다. 3474님께는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와야 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은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쉽니다. 대신 YTN 라디오 김혜민 PD가 월요일, 화요일 또 색다른 모습으로 생생경제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